북한이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운반 로켓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정찰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정찰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가운데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두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일본 역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엄중한 비난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안보와 경제, 미래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노조는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하고 열차도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엔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네, 관련 내용 오늘 전문가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북한의 성공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이제 1차 발사했을 때 그리고 2차 발사했을 때 실패했을 때는 거의 2시간 정도 있다가 실패했다라고 자기네들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궤도에 진입은 했지만 이것이 이제 제 궤도를 제대로 도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성공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상대방의 그런 그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목표물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의 그런 어떤 정밀도 그걸 높이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3차의 성공을 발표하기까지 이 6달 동안 3차례나 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가 2025년까지 다량의 미사일을 확보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를 나가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얘기한 것이 2025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발사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태평양상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획득하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라서 지금 벌써 2023년이 거의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많은 이제 이런 다량의 그런 정찰 위성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인 차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지금 다음 주죠. 11월 30날 그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한국 최초의 그 정찰 위성 1호를 발사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제 한 기를 발사하고 내년에 4기를 발사하는데 한국보다 좀 먼저 발사해야 되겠다는 어떤 경쟁 심리도 작동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가면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북한으로 봐서는 연말 총화죠. 그런데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에 발사에 성공시켜가지고 연말 그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좀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이 앞서 북한이 2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젯밤에 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고 시간보다 좀 앞서서 조금 이른 시각에 쏜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어떤 이제 분석한 걸 보니까 미국이 혹시 격추할까 봐도 조금 일찍 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건 뭐 예. 전혀 설령 제 시간에 쐈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은 아마 없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그 결정적인 변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창리에 오늘 이제 오전 날씨 이걸 보니까 좀 날씨가 비가 오고 좀 굳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석 달 만에 발사에 성공한 데는 좀 기술 진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러시아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 12월 달에도 인공위성 발사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요. 2016년도 2월 달에도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올해에 5월 31일하고 8월 24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실패하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이게 기술의 어떤 지원만 받으면은 성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이번에 9월 13일 날 이렇게 정상회담 할 때 인공위성 지원하겠다, 기술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번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북한의 3차 정찰 위성 발사로 결국에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효력 정지 추진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9.19 합의의 기본적인 정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북한은 3,600회에 이르는 위반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우세한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부 자산조차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고정익 항공기, 무인기, 헬기가 각각 이제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놔서 한국이 우세한 이런 정보 자산이 발목이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대한 어떤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9.19 합의에 대한 전면 중단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어도 공중 분야에서의 이런 정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전선에서의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병력 이동 등에 대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정찰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것만 일부 정지시킬지 이것은 이제 정부가 판단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자, 실장님, 미국 백악관도 규탄 성명을 내고 또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고 또 일본도 필요하다면 유격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차원에서 공조 대응도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럼요. 일본의 뭐 요격 체계 그것은 이제 미사일 발사, 인공위성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할 때의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사실상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거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어떤 우주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조해서 이 부분을 안보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달 되면은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든 뭐 인공위성이든 정찰위성이든 이런 발사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대응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북한이 지금 세 번째 도발을 한 건데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위성을 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5년까지 다량의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실시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군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그 북한이 이런 정찰 위성을 많이 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정찰 위성이나 ICBM이나 같은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획득된 기술 또는 향상된 기술을 ICBM에 적용을 해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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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이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장이 정찰위성 발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이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정부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짚어주시죠. 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과 관련된 조항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데요. 우선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 회에 걸친 해안 포문 개방,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며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검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 만큼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이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성 발사의 성패 여부를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가 북한 주장대로 성공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미군의 대북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에도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무부에서도 북한 위성 발사가 성공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the DPRK's unlawful launch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on today.
미국 정부는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이 러시아가 북한 위성에 어떻게 연관됐는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쏜 위성이 군사정찰 위성인지에 대해서도 우주발사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변인 명의로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쐈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사체에 위성 대신 탄도를 장착하면 곧바로 무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규탄 성명 마지막 부분에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한국,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건은 9.19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하는 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 서울 청사 19층 임시 국무회의 주재를 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안건은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왕실 최고 수준의 예우 속에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마차 행진을 하며 영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지 시각 21일 숙소로 찾아온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호스가즈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근위대의 사열을 받았는데 근위대 의장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들은 7대의 마차에 나눠 타고 환영식장에서 더블이라고 불리는 대로를 따라 버킹엄 궁까지 이동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17분 영어 연설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영국 유명 인사들을 적절히 녹여서 웃음도 끌어냈는데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omorrow, Prime Minister Sunak and I will sign the Downing Street Accord. Our bilateral relations will be reborn as true global strategic partners.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Son Heung-min's right foot.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경우 유권자 42%가 여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한 장관의 출마가 여당 선거에 도움될 거란 응답자는 42%,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답변이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낮아진 2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과 같은 36%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서는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49%로 여당에 더 힘을 싣는 선거란 응답보다 석 달째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쌍특검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9%, 적절하지 않다는 28%로 긍정적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30%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자리해 생전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 중에선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이 밖에 정관계 주요 인사들도 추모식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돌입 예정이었던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어젯밤 9시 반쯤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경영 합리화는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추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되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원래 내년에는 시세의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허위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와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수송동에 있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최대 80%까지 지급했던 것을 악용한 겁니다. 자격 없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손님이 줄어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을 타거나 요양원에 채용된 인력 숫자를 속여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아내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을 받아냈습니다. 대표와 공모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 역시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공부만 해도 돈이 나온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허위로 국고 보조금을 타낸 15개 업체의 관련자 1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 원이 넘습니다. 4억 원 상당의 몰수 보전을 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20억 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범행은 모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국가 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3명에겐 징역 3년에서 5년,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서 아침 추위가 한결 덜한데요. 낮 동안에도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1에서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 청주 2.2도, 울산은 5도로 크게 춥진 않은데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금요일인 모레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북한이 지난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에 군사 정찰 위성을 어젯밤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성공적인 발사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우리 군 당국은 정보 분석을 통해 이번 발사가 실제 성공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우리 군에 포착된 시각은 어젯밤 10시 43분. 발사체는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백령도와 한반도 최남단에 이어도 서쪽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발사 예정 기간은 오늘 0시부터 이달까지였는데 북한이 이보다 1시간 이상 일정을 앞당겨 어젯밤 기습적으로 발사한 겁니다. 한미일의 이제 실시간 관측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시간대가 아마 그 시간대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기습적인 발사, 허를 찌르는 기만적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해 북한의 발사 동향을 공동 탐지, 추적했다며 세부 지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낙하물이 떨어진 위치를 파악한 군 당국은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지는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 일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발사 후 705초 만인 어젯밤 10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성공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위성체가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한미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이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함에 따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아침 8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9.19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면서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합니다. 남북이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합의했던 9.19 합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든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 합의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당시 인민부력부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9.19 군사 합의서입니다. 골자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겁니다. 지상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중에선 무인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측 정찰 능력과 전투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9.19 군사 합의가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무려 17건,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다시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반 조치로 9.19 합의는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숱한 논란 끝 결국 북한이 또다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9.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질들 일부를 곧 데려올 거라고 말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더 나은 인질 석방 조건을 위해서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질과 무관한 펜타닐 대책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We're now very close. We could bring some of these hostages home very soon. But I don't want to get into the details of things because nothing is done until it's done. CNN 등 외신들도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며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4, 5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방안과 또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을 맞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5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As I said, we are at the closest points we ever been when it comes to this agreement. But right now we would stick to waiting until we have a finalized agreement. 협상 타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더 나은 석방 조건을 위해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תדעו שמה שאתם עושים בתמרון הוא גם מייצר תנאים טובים יותר להשבת החטופים. זה פוגע בחמאס, זה מייצר לחץ ואנחנו את הלחץ.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강요 회의를 소집해 인질 석방, 휴전 협상 조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주요 20개국이 오늘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등 여러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9월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는 참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할 전망입니다. 유엔이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대로면 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가 섭씨 2.5에서 2.9도 오르면서 지구온난화가 한계점을 훨씬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온난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디젤차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유럽연합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약 123만 대로 디젤차 122만 대를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도 10월 기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14.2%로 전체 시장의 3위를 차지했는데요. 12%의 디젤차 점유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지나쳐 하와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해병대 대변인은 P-8A 항공기가 하와이 오아후 섬의 동부 카네오에만의 해병대 기지 활주로를 지나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와이 관계당국에 따르면 탑승자 9명은 전원 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경찰들이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을 넘기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일선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지난주 각 경찰서에 전파한 11월, 12월 근무혁신 강화 계획 공문입니다. 특별 치안 활동과 집회 시위가 많아 초과 근무가 지난해보다 월 평균 0.9시간 늘었으니 남은 2달 동안 초과 근무를 줄이라는 내용입니다. 경기 북부청은 각 경찰서와 부서별로
한 달 최대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기준을 넘기면 수당 대신 휴가로 적립하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기본 교대 근무만 서도 기준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합니다. 경기 북부청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의 경우 주간엔 11시간, 야간엔 14시간 근무해 매달 초과 근무만 60시간에 이르는데 경찰서에서는 40.5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상황이어서 20시간에 이르는 수당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수당 대신 적립한 휴가를 가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연가를 가면 동료가 대신 근무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미안해서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보지 못한 초과 근무 제한 지침이 뒤늦게 급히 나온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슬프고 창피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한 달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 초과 근무 제한은 지난 6일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13만 경찰관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초과 근무 제한, 알고 보니 예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대 근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은 예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초과 근무 제한은 올해 남은 2달만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수당이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충분히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년엔 얼마나 증액할 건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은 초유의 예산 부족 상황을 혁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경찰청은 각종 사고나 범죄 현장에 경찰력이 많이 차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일선에서는 처우 개선인 뒷전인 채 현장 인력 강화만 외친 결과가 초과 근무 수당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이 밝힌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의 이유는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이후 경찰관 현장 투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찰관들 현장 투입은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특히 강조됐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과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때는 다중 밀집 지역이나 CCTV가 없는 곳을 특별 순찰했습니다. 내년에는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한다며 행정관리직을 줄여 순찰 활동을 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인력이 보강되면 현재 진행 중인 특별 치안 활동과 같은 수준의 범죄 예방 활동이 지속, 유지되면서 국민의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망에는 인력 충원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일당백을 강요하다 보니 초과 근무 수당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어느 경찰관은 수시로 비상을 걸어 연가도 못 가게 동원할 땐 언제고 이젠 마른 행주 짜내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합니다.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왜 현장 직원들이 받아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형사들의 밤샘 초과 근무는 생명 단축과 연결되는 일인데 대가를 못 준다면 말로만 충성하라는 셈이라거나 시간이 아닌 돈을 저축하고 싶다. 인력 부족에 허덕여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는 참 징글징글한 조직이라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경찰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타 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면 이런 그 좀 감소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텐데 업무의 교육도 벅찬데 대우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전국 경찰관들의 불만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하는 이른바 근무혁신 계획을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피해 망상에 휩싸여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막대에 흉기를 매단 창까지 만들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어두운 계단에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잠시 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무엇인가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손에 든 건 긴 막대에 날카로운 흉기를 매단 사제 창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집 현관문을 몇 차례 당겨보더니 열리지 않자 손수 만든 창으로 찌를 듯이 문을 겨눕니다.
몇 차례 자세를 바꾸며 위협을 이어가고 나서야 포기했는지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달 전 이 건물로 혼자 이사 온 80대 A씨입니다. A씨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거나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흉기까지 꺼내든 A씨를 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고 실제로 막 고성이나 욕설 같은 게 시도 때도 없이 들리니까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사를 좀 나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고. 결국 경찰은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이 자신을 해치려 해 스스로 보호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연행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는 A씨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 5월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병실에 있던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옆자리 침대를 쓰는 80대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목이 졸려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소견과 병원 CCTV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를 팔아 1,0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A씨가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3년가량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800여 명으로부터 1,2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 가상화폐가 투입되고 사업이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도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낮 동안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또 예년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1에서 5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도, 청주 2.2도, 창원은 6.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4도, 대구 17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금요일인 모레는 영하권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